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듣는 시간의 오디오 리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5회차 방송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요, 제 구독자 수가 무려 10명이 되었습니다.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딱 찍히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만은 없겠다. 하루빨리 방송을 만들어서 청취자분들에게 새롭게 또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리도록 더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수 2자릿수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 10명의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 날까지, 1000명, 10,000명을 찍는 날까지 더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꾸준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들을 가져와서 낭독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재밌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년, 30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이 작품의 분위기에서 어우러져 나오는 그 순수함,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는 제가 곧 읽어드릴 이 별이라는 작품과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죠. 그 정도로 짧은 소설을 쓰는데 특화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단편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의 특징이라면 사실성보다는 뭔가 판타지의 요소가 중간중간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판타지의 요소가 작품 전체의 분위기, 그 순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들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감상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 작품, 제가 곧 읽어드릴 별이라는 작품에서도 어떠한 그 장치를 통해서 순수함을 또 불러일으킬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롱산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무렵, 나는 초원 속에서 혼자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을 데리고 며칠 내내 사람의 그림자 하나 구경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몽드리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삐에몽 주변 숫장사의 시커먼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이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말이 없었고 이야기하는 흥미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 아랫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반달치의 식량을 가지고 산길을 올라오는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 어린 머스마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두건이 차츰 언덕 위로 나타날 때면 나는 정말 한없이 기뻤습니다. 나는 저 아랫마을 소식, 영세받은 일, 시집가고 장가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우리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근 주위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처녀는 없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채 하면서 아가씨가 잔치집에 자주 초대받으며 야회에도 많이 나가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를 찾아오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내 목동인 나에게 그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이제껏 내가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노라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고 있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게서야 도착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점심때에는 심한 소낙비가 내렸으므로 길이 나빠 노새가 떠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3시경이 되자 마침내 하늘이 씻은 듯이 개고,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빛나는데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부른 시냇물이 넘치는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이끌고 온 것은 머스마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 자신이었습니다.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그녀는 소낙비 뒤에 시원한 산바람을 맞아 뺨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스마이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말미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스테파네트가 노새에서 내리며 내게 이 모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꽃리본과 화려한 치마와 레이스로 성장한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도회라도 들렸다 오느라 늦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그녀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겨울에 양떼들을 데리고 들판을 내려가면 나는 농장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아가씨가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은 채 약간 으스대며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다 끄집어내고는 신기하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금방 때 묻을 것만 같은 나들이 옷에 고운 치막자락을 들어올리고는 양우리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 잠자리며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며 지팡이며 석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아가씨에게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데서 살고 있군요.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따분할까. 무얼 하며 지내세요?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아가씨 당신을 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분명히 그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니 심술궂은 아가씨는 이런 장난스런 질문으로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들고 좋아했던 거죠. 애인이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죠? 그건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 아니면 산 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테렐일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유령처럼 왔다가 급히 가버리는 것이 마치 선녀 에스테렐인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가씨 안녕.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비탈길을 따라 사라져갔을 때 노새 발굽에 채여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나의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언제까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까지 잠에 취한 듯 꿈이 깰까봐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깊은 골짜기에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하고 양들이 소리내어 울며 서로 밀치고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옷이 물에 젖은 채 추위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산 아래 이르렀을 때 소낙비 때문에 소르그넷 물이 불어 있었는데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물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딱하게도 밤이 된 이제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혼자서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며 내가 양떼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면 무엇보다도 집안 식구들이 걱정하리라는 생각에 아가씨는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아가씨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가씨, 7월의 밤은 짧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아가씨가 소르그네 물에 흠뻑 젖은 발과 옷을 말리도록 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우유와 양저치즈를 아가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아가씨는 불을 쬐려 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 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완전히 밤이 되었습니다. 뿌연 햇살과 희미한 석양빛이 산정 위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쉬도록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잘 자라고 이른 다음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에 혈관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티끌만큼의 나쁜 생각도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실 겁니다. 우리한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주인님 따님이 나의 보호 아래 마음 놓고 잠들어 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처럼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련 양우리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양들이 움직여서 집더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며 울어댔던 겁니다. 아가씨는 불 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오는 것을 보자 나는 내 양모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고 불꽃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별빛을 바라보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잠드는 시각에 또 하나의 신비스런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게 노래하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대기 속에서는 잘 분간할 수조차 없는 음향과 가볍게 스쳐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음향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와도 같이 들리는 겁니다. 낮이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밤과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후들후들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겁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음향이 저 아래 반짝이고 있는 연못으로부터 우리들 있는 곳을 향해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저 구슬픈 음향이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그리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목동은 마법사라는 게 참말인가요? 천만에요, 아가씨.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별들과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 들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괴고 양가죽에 쌓여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과도 같았습니다. 참 많기도 해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저 별들의 이름을 아세요? 알고 말고요. 자, 보세요.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곱의 길이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뻗었어요. 용감한 샤를로마뉴 대왕이 사라센과 싸울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다는 거죠. 더 멀리 있는 저것이 영혼의 수리예요. 4개의 바퀴가 반짝이고 있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이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착군이라는 거죠. 그 주위에 비오듯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죠? 저건 하느님이 집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 있는 것이 쇠스랑 혹은 3명의 왕이랍니다. 저건 우리네 목동들에게 시계의 역할을 한답니다. 저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보다 조금 아래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장드밀랑, 별들의 횃불이죠. 저 별에 대해 목동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3명의 왕과 병아리 집과 함께
그들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더랍니다. 병아리 집은 성질이 아주 급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다는군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아주 하늘 한복판에 있죠. 3명의 왕은 아랫길로 질러가서 병아리 집을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느림보인 장드밀랑은 너무 늦게까지 자고 있다가 아주 뒤에 처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화가 난 그는 두 친구를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나 모든 별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우리들이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죠. 우리들은 이것을 마글론느라고 부릅니다. 예쁜 마글론느는 프로방스의 베드로의 뒤를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그럼요. 그리고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신선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깨 위에 가볍게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 살포시 기댄 것은 잠이 들어 묵직해진 아가씨의 머리였으며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이 함께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아가씨는 날이 밝아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청명한 밤의 신성한 보호를 받으며 나는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별들이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별들 가운데서 가장 곱고 가장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 위에서 잠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어봤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순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 사람은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년이 품는 한 소녀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레 순수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무엇과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에 나온 것처럼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향한 순수한 사랑, 애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때 무척이나 아름답다. 저 별과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가버리겠지? 하는 아쉬움을 언제나 가지는 것처럼 이 소녀에게도 다가갈 수 없고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곁에 그 밤의 시간에 잠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주 애틋한 사랑을 품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소녀가 사라진다는 점이 하나의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면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꾸미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적절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도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재미있는 책들을 준비해서 낭독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앞에서 그리고 에어컨 앞에서 제 방송 편안히 들으시면 그래도 이 무더위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